안녕하세요. 키가 작아서 여기 올라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사실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뭐 자매이기도 하고, 또 둘째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너무 세대차가 많이 나서 혹시 이제 직업 1년차 하고 저는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친구들인데 과연 그 세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또 주님께서 또 말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어제 밤중에 이제 우리 손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난다 그러고, 또 우리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세상에 지친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합당한가, 또 회개할 만한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다시 또 이렇게 회개의 기도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제 얘기이고요. 또 무슨 어떤 강의나 뭐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고 또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결혼할 때도 믿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잠깐 결혼은 제가 86년에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자랐던 문화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저희 친정아버지세요. 지금 이제 주님 나라에 이제 소천하셨고 정말 연로하셔서 80이 넘어서 구원을 시인하고 성도의 사랑으로 녹아서 구원을 받게 되신 저희 친정아버지. 제가 친정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왔던 그 수많은 월남 하신 분들,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맨날 며칠을 명태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그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그 피 속에는 굉장히 대쪽 같은 정직함과 또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의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우리 딸 셋이었는데 딸들에게 얘기한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얘기했던 것이 너희는 고향이 없다. 그래서 어딜 가도 너네가 사는 곳이 너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구 어느 곳에도 너네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을 가서 미국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딸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 인형놀이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이 인형을 저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라고 생각하고 온갖 직업을 다 인형에게 부여하면서 뭐 오늘은 선생님, 오늘은 뭐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정의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대학을 연대 간호학과를 나온 것도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제일 아주 우선적으로 나왔고요. 갈 수 있는 그
지금은 뭐 비자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간호학과를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우리 남편과 함께 86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저희 남편은 88년도 우리 큰아이 날 때 구원을 받았고 교파에서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둘을 낳았고요. 침례는 93년에 받았지만 그 전에 교파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에 명확하게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92년도 어느 여름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의 주제에서 사실은 뭐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목적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주변의 환경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어떤 일을 하느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로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대인관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움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요즘 나온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태움이라는 단어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직장을 시작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누구랑 밥을 먹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아무나 따라가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저도 사실 대학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저희 간호학과는 국시가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보는데요. 국시를 보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이제 선배가 바로 직속 선배가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선배가 대한항공에 다니는 선배였고요. 그 이제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갔더니 거기에 그 대한항공 의료센터에 선배들이 한 5-6명이 쫙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면접 자리가 돼가지고 졸지에 제가 원치 않는 직장에 그 다음날 인사발령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도 순진한 마음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하고 대한항공에 취직을 했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간호학과를 나오면 제일 아주 잘 가는 게 뭐 대학병원 소속돼 있는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아니면 뭐 그런 중증도 환자가 있는 곳 그런 데가 제일 인기가 좋고 또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데고 저는 사실은 제가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이제 입사를 본의 아니게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믿었던 선배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그 단어로 제 마음을 막 요동을 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수석 졸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석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그 누군가를 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너는 머릿속에 돌덩이가 들었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쓸까 그랬더니 이게 수석, 머리수, 돌석 뭐 이런 건가 봐요. 아무튼 그때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노처녀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남편과 계속 이렇게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일하다가 뭐 이렇게 정시에 나가도 너는 뭐 연애만 하냐 뭐 이러고 또 온갖 그런 그 요즘의 얘기로 하면 그런 태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사표를 한 12번도 더 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표를 찍고 찌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표를 못 내게 되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는 나가지도 못하는 데구나.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제2외국어 독어를 보는 거예요. 저는 독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불어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독일 문화원을 제가 몰래 한 3개월을 다니고 독일어 시험 문제집을 쫙 받아가지고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대학원 시험을 몰래 봐가지고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와 함께 대학원 진학 통지서를 딱 받아가지고 대한항공의 선배 관리자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윗선 결국은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대한항공의 그 원장 개원철 박사님이라고, 성은 좀 희귀하지만 저희가 개박사님 그랬거든요. 그분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크리스찬 집안이었고요. 또 영락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고, 물론 교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올곧은 그런 학문적으로 또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허락을 해줄 테니 다녀라.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네가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버리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석사를 3년을 이제 다닌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주말 근무는 다 제가 했고요. 또 뭐 이브닝 근무도 있었고, 물론 나이트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대학원 3년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대학에서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는 그 펀드가 있는데 그걸 연세대학에서 받았고, 그 펀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2년간 공부하고 다시 그러면 학교로 돌아와라.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제안을 받고, 물론 이제 상의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꼬박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고 난 결과 제가 배신을 할 건가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어렵게 3년 동안 어찌 됐건 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래도 배려를 해준 그 박사님, 원장님, 그분의 은혜를 제가 저버리고 할 건가, 아니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외국, 미국, 더군다나 무료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3년 동안은 내가 다시 일을 해주고, 그리고 3년 후에도 이런 기회가 혹시나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뒤를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항공을 들어가는데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나에서 이제 새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 저한테 좀 이렇게 와달라. 근데 그때가 시간을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약속한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사표를 내고 아시아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로 옮기게 된 계기가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릴 때는 어린 만큼의 그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또 그런 일들은 뭐 보여주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소가리를 했던 그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잘 지낼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와 뭐 신앙의 관계인데요. 결론은 순종하면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둘째 며느리거든요. 근데 장남도 아닌데 들어와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시동생들도 뭐 직속 시동생은 물론 장가를 안 가서 있지만 사촌 시동생들이 뭐 수시로 뭐 번갈아 가면서 집에 와서 스테이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이 장남, 장녀세요. 8남매 두 분 다. 근데 저는 사실 친정은 너무나 단출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친척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수, 뭐 맷째 아버지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저희 시부모님 댁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은 물론 두 분 다 침례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지만, 그때는 정말 제사 지내는 집안에 맏며느리도 아닌데 둘째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로 같이 시부모님과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참 험난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막 이렇게 제사 때마다 어른들이 다 올라오세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더 많아지세요. 뭐 자녀분들까지 다 오시니까.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은 다 이불 호청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루부터 시작해서 방 3개, 4개가 다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뭐 제사 음식이니까 뭐 다 격식을 갖추잖아요. 거기다 또 그분들 식사 또 하셔야 되고, 이제 가시고 나면 또 그게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은 맏며느리인데 따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좋겠다. 어머니 내일 볼게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나가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땐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다시 뭐 도라지도 내놓고 파도 내놓고 우리 형님 간 다음에 꼭 이거 까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님은 왜 형님 가신 다음에 꼭 그러신가 막 이러고 이제 혼자 투덜투덜 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얼추 7년 가까이 7년 좀 넘게 잠깐 옆에 살다가 다시 들어갔고 또 같이 모시고 살았고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시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게, 저도 우리 아들 며느리 있지만 같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의 손을 얹고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안 돼요, 못 해요, 뭐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시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얻는 게 더 많았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막 원망했으면 제가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92년 어느 여름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제삿날이었어요. 제삿날 이제 막 그날도 역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회사에 나와서 막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투정이 생기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뭐 이제 막 이런 막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는데 로마서 말씀에 나의 의가 얼마나 죄인가를 제가 그걸 보고 이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척했구나. 우리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나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이렇게 식구들을 챙기고 또 어려운 일을 감당했고 소처럼 일을 하신 분인데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어머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딱 보면서 정말 나 대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 하셨고 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런 그걸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여곡절 끝에 7년 반 정도 부모님 옆에 살다가 결혼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집을 이제 그야말로 독립해서 살 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이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 평촌에 이사를 갔고요. 거기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적용이 되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고 참 순종이 얼마나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아까 우리 조구련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은 둘이죠. 남자냐 여자냐 남성 여성 이 두 이성의 집단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나 남성만 일을 하고 어디나 여성만 일을 하는 곳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을 하는 이 직장에서의 생활 참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할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두워지면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건 정말 철학인 것 같아요. 이 어두움과 또 흑암 혹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늦게까지 이런 바깥에서의 생활 이거는 사실 이성은 결혼을 전제로 한 혹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고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동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업무입니다. 사실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외웠어요. Absolute honesty. 참 정직함이라는 건데 그 앞에 붙은 absolute라는 단어의 뜻. 이건 정말 1-1은 0이고요. 이론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그 아시아나에 옮겨와서 10몇 년 지났을 때예요.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각 부문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잘 했는가, 혹시 뭐 새 나가는 건 없는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첫 감사를 했습니다. 네, 감사를 이제 그룹에서 나와서 했는데요. 정말 그때는 소용돌이 쳤어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의 그 팀장들이 해고당하고 뭐 징계당하고 그러던 그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료팀장을 한 15년 독재를 했거든요. 혼자 이제 팀장 역할을 15년 하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감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의료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룹에서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해라.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받을 때는 몇 개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부서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룹의 회장님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데가 있겠냐, 다시 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감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실장 부사장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당신이 감사를, 나를 타겟 감사를 한 거고, 만약에 내가 나오면 그건 여태까지 감사한 거 다 틀린 거니까 당신들 책임져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제 세 번째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자산 감사였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항공의 의료실이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하다못해 혈압계를 하나 구매를 해도 그 자료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딘가에는 다 그걸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맨날 며칠에 무슨 뭐 어떤 장비가 들어왔고 뭐 어떤 장비에 거기다 딱지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 장비가 다 이제 못 쓰게 돼서 폐기시켜야 되는데 폐기를 못한 거는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서 다 보여줬더니 감사실에서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역사상 3번 타겟 감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데가 바로 의료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당당하게 길을 피고 할 수 있었죠. 그런 것이 바로 정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물론 너무 지나치면 좀 곤란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내 것이라면 그 물품을 아무렇게나 쓰고, 또 정말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려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을자를 집어넣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주인을 의식하라. 그게 로얄티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계시고 또 나는 정말 그분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분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서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그 충성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참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전체 서비스 총괄을 했는데 공항의 그것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막 컴플레인하면서 다시는 아시아나항공을 안 타겠다, 대한항공을 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쭉 들어보고 이 한 사람의 손님을 놓치면 더군다나 이분이 돌아서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여파가 참 회사에 별로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중에 그분이 목포에 계시는데 제가 밤중에 광주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고 목포 가는 버스를 타고 그 집 문 앞에서 그 국회의원 되시는 분께 만나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쭉 상황을 설명하고
아시아나를 안 타시면 우리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참 지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주인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다. 또 크리스찬으로서는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능력이죠. 직장 생활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떤 다른 것이 있어도 미련한 자가 부지런하면 그것도 또 힘든 거고요. 또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참 주인 보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 기대에 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참 한계였다.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의료 쪽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비행기가 뜨면서 저 비행기가 갈 때까지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조종사의 어떤 메디컬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어떤 대비, 메디컬 키트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임원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 업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료 업무 플러스 그 당시에 이제 녹색 환경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MB 정부 때 녹색 경영이 막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 업무를 새로 맡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뭐 건물도 짓고요. 또 라운지도 제가 다 리노베이션 했고요.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쫙 내리다 보면 오른쪽 거기에 아주 아톰 무슨 반짝반짝하는 큰 비행기 경납고가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동양 최대 규모의 경납고예요. 그게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임원할 때. 그리고 세계 최고 항공사상을 연속 4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간호학과를 나와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15년, 16년 동안 계속 의료 업무만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고객 만족 업무를 주셨고 시설 업무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션을 받았는데요. 임원회의를 딱 시작을 했어요. 임원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룹의 회장님 모셔서 고객 만족팀에서 에어라인 오브 더 세계 최고 항공사상을 2년 후에는 꼭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 웃었어요. 근데 이거를 고객 만족 담당 임원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씩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셨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비웃었냐 이러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2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 항공사상은요, 그냥 서비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없어야 되고, 또 그 IT, 스타 얼라이언스니까 우리 비행기 아시아나로 예약해도 스타 항공사에 같이 호환될 수 있는 IT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도 안 가고 중동도 안 가고 그런 항공사가 어떻게 세계 항공사상을 타겠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노조가 아주 노사 문화가 노조 파업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안 돼요. 전부 플러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리스트를 보고 이거 불가능 딱 찍었습니다. 딱 해놓고 이거 불가능을 어떻게, 그러면 그냥 내가 다음에 그냥 1년, 임원은 임시 직원이니까 1년 후에 그냥 자르시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2년 프로젝트를 주셨을까 막 속으로 이제 궁시렁하면서 제가 이제 프로포자를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상을 타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야 되고 TF의 장은 회사의 경영층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저는 간사 이렇게 놓고 쫙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이제 결제를 올리러
제 윗선 부사장께 갔습니다. 부사장님 보시고 이거 부사장님께서 이거 TF 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이거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방으로 갔더니 부사장님 졸졸 쫓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려서 회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이 TF를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양복을 딱 걸쳐 입으시더니 부회장님 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님 방에 가가지고 제가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부사장님 혹은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부회장님께서 부사장님한테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 바로 위에 부사장이 이제 그 TF 장을 맡고 제가 이제 간사를 하고 그 일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불가능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서비스나 이런 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항공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시아나가 어디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시아나? 우린 못 들어봤어요. 코리안 에어도 아니고 대한항공은 오케이. 근데 대한항공도 받지 못했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글로벌 에디터들을 찾아다니고 아시아나를 알리고 아시아나를 직접 경험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면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거는 재무 쪽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추 2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갈 즈음에 딱 2년 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에어라이너 띠어를 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교회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지금 남아공으로 가 계신 우리 최문수 형제님, 그분도 아세요. 잘 모르지만 저거 상 받는 거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저희 가족들은 엄마 ATW가 뭐야? 몰라 무조건 기도해.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한 꼭지씩 넣어서 그런 기도를 했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다음 이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음주 문화. 제가 의료팀장을 할 때는 사실 뭐 주로 이제 여직원들하고 일을 했고 또 뭐 특수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식의 문화 이거는 제가 주도하는 거여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시아나항공에 처음 의료팀을 만들 때 조건을 최고 경영층 바로 직속으로 의료팀을 넣어달라. 왜냐하면 뭐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채용과 직결돼 있고 특히 조종사를 채용할 때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커트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나항공에서 여기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스카우트 될 때도 워낙 연수가 많지 않으니까 실장 직무대행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리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직급에서 바로 위를 사장 직속으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니까 회사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뭐 초창기니까 그냥 다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누구 이렇게 뭐 임원이 있어서 저한테 뭐 술을 먹게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임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임원이 됐을 때는 밑에 직원들을 또 관리해야 되고 뭐 또 보통 그 직장 문화가 그러잖아요. 시큰 일 시키고 저녁에 술 한잔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아주 초창기에 임원 초창기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그 부회장님이 이제 임원들을 오찬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날도 부회장님 생신이어가지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막 이제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뭐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따라 놓고 그냥 축하드립니다 하는 그 자리였어요. 사실 안 마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신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제 그 쓰러진 거를 옆에서 인사 담당 상무가 봤고 옆에 임원들이 다 본 거예요. 부회장님이 딱 보시고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야, 한 상무한테는 술 주지 마라. 거기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술로 인한 장애물은 참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이게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술 안 마시고 승진할 수 있는 법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도입을 하면 뭐 새로 이렇게 그 점포를 이렇게 개설하면 거기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풍속처럼 비행기 새로 들어오면은 도입식을 해요. 근데 임원들이 전부 도입식에 참석해서 돼지머리 딱 그 조종석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돈봉투 꽂아 놓고 사고 나지 말라고 절을 하는 풍속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임원이 되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걸 하라고 돈봉투를 주고 이렇게 다 회장님부터 쫙 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번은 제가 스카트를 입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입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사고 나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홍일점 임원이기도 해서 또 익스큐즈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호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일한 만큼 급여를 받으면 좋다. 이것이 제일 좋죠. 또 아까도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승진, 자기의 어떤 소셜 포지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승진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주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룹 최초 그 여성 임원으로 하게 됐고 보통 상무를 한 2년 내지 3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퇴임하게 되죠. 근데 상무 6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무를 승진했는데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의 연말쯤 되면 이제 회사마다 다 이렇게 뭐 요새 인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죠. 근데 이럴 때 11월 달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 임원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무 말년차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녹색 환경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 플라이트를 이제 했고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그 환경부에서 아주 에코 업무를 굉장히 잘한다고 대통령상도 받고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뭐 적용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이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비행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기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그래서 제가 한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지금 벌써 탄소 상쇄에 대한 얘기가 2, 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많이 익숙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제 조금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대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회장님이 이제 막 화가 나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얘기는 이제 안경을 집어 던지시고 내가 맞다면 맞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야단을 맞으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눈물을 뚝 닦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소문이 쫙 났죠. 잘렸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웃됐고 그 자리에 다음에 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빨라요 소문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한테 정말 정직하게 예의 바르게 그 최대한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장님이 나중에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너 말이 맞다. 근데 가끔은 내가 이렇게 옳다고 하면 그냥 옳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전무로 승진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말 다니엘처럼은 아니지만 아주 뭐 비할 수도 없지만 잘리면 잘리리라.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음에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감사가 됐고요. 또 그걸 그대로 받아주신 또 탑 매니지먼트가 참 훌륭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역시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제목처럼 Successful Working Life as a Christian,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잘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의 어떤 언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일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정말 우리 수건 하나 쓰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말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늘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제 마음속에도 늘 갖고 있는 말씀 중에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물을 얻고자 영광을 얻고자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정말 겸손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함,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게 순종하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의뢰하고 뭐 이런 것이 바로 경외함이 아니겠나. 때로는 용기 있게 소신 있게 그리고 또 정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육아와 또 이런 것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지금 90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늘 어머니가 늘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또 어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클 수 있었고 그런 육아의 문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정말 전업주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선의 방법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차선의 방법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싫죠? 네,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면 오히려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교회와 가정, 이 테두리 안에서 늘 아이들을 양육하면 성공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여기가 끝인가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결과적인 그런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정말 대단히 성공한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36년 됐습니다. 졸업하고 끊임없이. 근데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내 앞에 지나가는 어떤 기회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그 기회를 보았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면 그런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큰아이가 쓴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큰 단어 3가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언제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시를 우리 큰아이가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맞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참 기도도 했지만 이렇게 이 시간을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